처음 본 순간부터 내 모습이 물론 이게 만들어서 12월 8일 목요일 당신의 클래스를 높여드리는 아침. 상암동 클래스. 안녕하세요. 이가혁입니다. 어제 생방송 시청 인증샷 이벤트 당첨자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사진 띄워주세요. 네. 예쁜 반려견과 함께 시청 인증샷 보내주신 토이 조우바님, 그리고 등원 전에 따님과 함께 인증샷 보내주신 러블리 수아마님 고맙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매일 2분 뽑아서 영화 관람권 1명당 2매씩 보내드리는 이벤트 오늘도 계속되니까요.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인증샷 찍어서 여러분의 인스타그램에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시태그 JTBC 상암동 클래스 다는 거 꼭 잊지 말아주세요. 네, 아이들, 가족들 TV 앞에서 V 하고 찍으셔도 좋습니다. 시청 소감이나 생일, 결혼기념일 이런 사연도 함께 올려주시면 방송에서 소개해 드릴게요. 네, 당첨자가 뽑히면 저희가 인스타그램 메시지나 댓글로 연락을 드리는데요. 며칠 전에 당첨자 가운데 지금 자막으로 나가는 이 2분 저희 연락에 답변이 없으셔서요. 댓글이나 메시지 한번 꼭 확인해 주세요. 네, 오늘도 준비한 게 많습니다. 도시락보이와 월드보이가 나라 안팎의 이슈를 유쾌하게 정리해드리고요. 머니클래스에서는 올 연말 증시에도 산타가 올까요? 연말 증시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겐키 데스까? 네, 영화 러브레터가 23년 만에 재개봉을 한다고 하는데요. 상클 라이프에서 주말 사이 볼만한 작품들 엄선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유튜브 JTBC 뉴스 계정에서 함께하고 계신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날씨 챙기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민지 기상캐스터. 네, 상쾌 날씨입니다. 이제 연말도 다가오는데 두 분 이번 주말에 특별한 계획 없으세요? 저는 애들과 어디 좀 산책을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게 송년회가 하나둘씩 이어지다 보니까 파티를 할 계획인데 뭘 입어야 될지 벌써부터 고민이에요. 네, 어제 잠깐 날이 풀리면서 혹시나 가벼운 옷 입으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당분간 매서운 추위는 없겠지만 체온 조절에 신경 써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감기 가능 지수가 전국적으로 높고 특히 남부지방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 중부지방에 내린 눈과 비가 그치면서 오늘 오전까지 중부지방과 전북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고 도로에 살얼음이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출근길 영하 1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요. 내일도 비슷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까지 전국에 가끔 구름 많고 내일부터는 점차 흐려지겠고요. 건조특보가 발효된 동해안과 일부 남부지방은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현재 서울과 광주 1도, 대구 영하 1도에 머물고 있고요. 낮 기온 서울 7도, 전주, 대구 11도, 부산 14도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어제 내린 눈과 비가 지면에서 얼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으니까요. 오늘은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건조한 곳이 많네요. 건조특보가 내려진 동해안과 일부 남부지방 불이 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나와주세요. 출근 정체가 한참 늘고 있는 시간대입니다. 한강 주변 길에 특히 차가 빠르게 몰리는데 간병북로 구리 방향으론 방화대교부터 서강대교를 지나 동작대교까지 대부분 막혀 있습니다. 해강 구간의 통과 시간 1시간 정도 잡아주셔야겠고요. 올림픽대로 타고 출근길에 오르신다면 보시는 것처럼 김포 방향으로 한남대교와 반포대교 사이 속도를 줄입니다. 그 전으로는 또 청담대교 부근 정체도 감안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 도심과 맞닿는 경부선은 양방향 정체에 눈에 띕니다. 서울 쪽으로는 달래내고개부터 반포까지, 또 부산 쪽으로는 도심 정체가 한남과 서초 사이로 이어지는데 경기권에서는 신갈 분기점 부근에 차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 쪽으로 가신다면 신갈부터 기흥동탄까지 대부분 막히겠습니다. 분당 수서로는 청담대교 방향으로 역시나 수서 나들목 일대 막혀 있습니다. 복정부터 수서까지는 20분 이상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전좌석 안전띠 착용 잘해주시고요. 지금까지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월드컵 동안 너무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좋은 팀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물 붕괴가 우려가 있고 아직도 지금 저쪽 안쪽에 있는 건물에서는 화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화재 소식 전해드립니다. 어제 저녁 인천의 한 인쇄 공장에서 시작된 불이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인근 소방서까지 250여 명의 소방대원들이 긴급하게 투입됐는데요.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건물 10곳이 불에 탔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도로에서 보이는 건물이 거의 다 타버렸습니다. 지상에서 또 고가차를 이용해서 화재 진압을 하고 있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샌드위치 패널로 만든 건물이라서 불이 더 빨리 번졌습니다. 허옇게 탄 건물은 기울고 뒤틀렸습니다. 바로 옆 건물도 안에서부터 불길이 올라옵니다. 인천 서구 인쇄 공장에서 불이 난 건 저녁 7시 16분쯤. 강한 바람을 타고 근처 공장과 상가로 번지면서 불은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뒤쪽 건물 공장에서 터졌나 봐요. 폭발물이 번져서 저희 이제 건물로 이제 들어온 거예요. 소방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현장에 긴급 구조 통제단을 꾸렸습니다. 소방관 250명이 진압에 투입됐습니다. 건물 붕괴 우려가 있어서 대원 소방대원들의 진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물 사이 간격이 좁은 데다 내부에 인화성 물질이 많아 애를 먹었습니다. 폭발음은 아마 근처에서도 들으셨을 겁니다. 안에 뭐 조그만 부탄가스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안에서는 폭발을 하게 되면 큰 소리가 나니까요. 4시간 넘는 진압 끝 밤 11시 반쯤 큰 불길을 잡았고 지금도 잔불 정리가 진행 중입니다. 건물 10곳이 타버렸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6시에서 7시 사이면 다 퇴근하실 것 같은데 그때는 대부분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밀집 구조 때문에 과거에도 피해가 컸다고 주변에선 안타까워했습니다. 한동 불나는 바람이 싹 다 타가지고 다 새로 졌잖아. 이렇게 졌는데 그것도 한 번에 다 타버렸지. 이 불로 인근 도로가 통제되면서 한때 혼잡을 겪기도 했습니다. 소방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화재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미국 중간선거의 마지막 승부처인 조지아주에서 민주당 의원이 승리를 확정했습니다. 민주당은 100석의 상원의석 중 51석을 확보해 확실한 과반을 굳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해온 이른바 트럼프 키드 3명이 모두 패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차기 대선길은 더 좁아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희정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간 7일 오전 1시 민주당 내피얼 워녹 의원이 51.3%를 득표하며 공화당 허셜 워커 후보를 누르고 당선을 확정했습니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 투표를 치른다는 주법에 따라 다시 한번 선거를 치른 결과입니다. It is my honor to utter the 4 most powerful words ever spoken in a democracy. The people have spoken. 워커 후보도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And I'm not going to make any excuses now because we put up one heck of a fight. 이에 따라 민주당은 상원 100석 중 과반인 51석을 확보하며 다수당이 됐습니다. As they say where I'm from, with the grace of God, the goodwill of neighbors, man. Congratulations. 바이든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를 뜻하는 마가를 언급하며 이번 승리를 차기 대선 구도와 연결지었습니다. 한편 이미 대선 출마를 선언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지지한 세 후보가 모두 낙마하면서 어려움이 가중됐습니다. 여기에 세금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족기업 트럼프 그룹이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뉴욕 지방법원 배심원단이 트럼프 그룹의 조세 포탈 등 17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최대 약 21억 원의 벌금형이 가능해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이 2주간의 뜨거운 여정을 마치고 어제 우리나라로 돌아왔습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우리에게 감동과 삶의 소중한 의미를 전해준 대표팀을 향해서 마중을 나가 수많은 팬들은 자랑스럽다, 미안해 말라고 외쳤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이죠. 문상혁 기자가 귀국 현장을 따라가 봤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우리 대표팀이 모습을 보이자 환호가 쏟아집니다. 이렇게 많은 팬분들이 공항에 나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 중동에서 뛰는 정우영, 김승규, 그리고 독일 소속팀으로 가는 정우영을 빼고 23명의 선수단과 예비선수 오현규, 벤투 감독을 비롯한 코치진이 팬들 앞에 섰습니다.
12년 만에 원정 16강. 빛나는 성취 뒤에 선수들은 기뻐서 울고 또 아파했던 뒷이야기들을 전해줬습니다. 포르투갈전에 이제 희찬이 형이 그 두 번째 골 넣고 나서는 진짜 눈물이 나왔고 저도 지금도 생각하면 울컥하는데 포르투갈전 역전골이자 16강을 결정지은 골의 주인공 황희찬은 부상으로 1, 2차전을 뛰지 못해 소가리를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정말 2차전이 끝나고는 정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올 정도로 그날 하루 동안 거의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제 몸이 어떻게 되더라도 정말 뛰고 싶고. 26명의 태극전사들이 쏟아낸 4년의 노력은 이렇게 결실을 맺었는데 주장 손흥민이 가장 고맙다고 말한 선수는 따로 있었습니다. 형규한테 너무나도 고맙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고 사실 저 때문에 와서 희생을 한 선수가 저희 최종 명단에 들진 않았지만 형규는 저한테 있어서는 이 월드컵에 같이 한 선수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선수인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해낸 노력들이 16강 진출의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확신한 손흥민은 팬들이 큰 힘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단어 또 이런 문장이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유지돼서 또 축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꺾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JTBC 문상혁입니다. 굿모닝 대한민국. 오늘은 중국의 코로나19 소식이지만 우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중국이 제로 코로나 방침을 사실상 폐기한 이후에 무서운 경고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왜 다른 나라와 달리 중국이 완화하니까 이런 우려가 나오는지 그 이유도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입니다. Lead up to 1 million deaths. 이번 겨울 중국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100만 명에 달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100만 명. 너무 무서운 숫자 아닙니까? 네. 이 분석 정말 무겁게 들어야 할 텐데요. 팬데믹 이후에 세계 각국 정부의 감염 예측 서비스를 제공했던 곳에서 분석한 결과라고 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그러면서 확산 시기도 꼭 집었는데요. 중국 인구가 대거 이동하는 춘제 연휴 기간 감염이 크게 확산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외신도 비슷한 전망을 내놔서 더 걱정이 됩니다. 네. CNN 보시겠습니다. China is going to have to go through a period of pain. 중국의 고통의 시기가 온다는 건데요. CNN이 이 같은 우려를 내놓은 근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중국 노인 계층의 백신 접종률이 낮고 둘째, 코로나19 중환자를 치료할 만한 의료시설이 부족하고 셋째, 비축해둔 백신도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네, CNN 분석처럼 일단 노인층 백신 접종률이 중국에서 굉장히 낮고 또 중국이 자국에서 생산한 개발한 백신만 지금 승인한 상태거든요. 근데 중국 사람들조차도 이거 못 믿겠다 이런 분위기가 아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더한 경고도 나왔습니다. 미국 코로나19 대응 책임자인 앤서니 파우치 백악관 수석 의료 자문인데요. 중국이 적절한 백신 없이 무작정 제로 코로나 정책에서 후퇴를 했는데 이는 중국에서 코로나가 통제 불가능해지고 이에 따라 전 세계에 또 다른 감염 공포가 몰아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 중국 정부가 이런 우려들 제발 허투루 듣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가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오랜만에 우크라이나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전 위기 상황인데요. 이 굉장히 좀 심각해 보입니다. 최근 러시아 본토가 공격을 받자 푸틴 대통령이 핵무기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한 건데요.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는 않겠다라면서도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라면서 핵 사용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Но, естественно, своих союзников будем защищать всеми имеющимися у нас средствами, если это потребуется в ответ. 그러면서 러시아는 핵무기를 방어 수단이자 잠재적 반격 수단으로 간주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핵 사용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나 무섭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러시아가 이제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게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먼저 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인데요. 러시아의 전직 장관이 우크라이나의 농지를 싹쓸이 했는데 그게 이 뉴욕시 면적의 2배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군도 아니고 정부도 아닌 러시아의 개인한테 그 큰 우크라이나 땅이 다 넘어가 버린 것이죠. 근데 이 사진이 또 충격적인 사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북부의 한 공터인데요.
러시아군이 발사한 미사일 잔해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산처럼 정말 막 쌓여 있습니다. 끔찍합니다. 네, 그동안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미사일을 퍼부었는지 딱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오죽했으면 이 평소에 온화하기로 유명하신 프란체스코 교황께서도 아예 나치의 유대인 학살에 빗대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E la storia si ripete, vediamo adesso cosa succede in Ucraina. Preghiamo per la pace. 이렇게 확전 위기가 있는 상황이긴 한데 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의 올해의 인물로 선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또 우크라이나의 투혼도 젤렌스키 대통령과 함께 올해의 인물에 선정이 됐고요. 젤렌스키 대통령 멋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좋은 소식으로 우리가 우크라이나 타임지 장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그 얼굴이 예쁘다면서 인터넷에 팬클럽까지 생겼던 그 우리나라 얼짱 강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네, 그 수배 명단에 막 떠있던 그랬었죠. 근데 미국에서도 최근에 비슷한 일이 생겼습니다. 자, 보실까요? 자, 인상 한번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 사는 30대 남성 찰스 맥도웰 씨인데요. 2018년 마약 혐의로 체포되면서 이 머그샷 사진을 찍었는데 이 사진 한 장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으면서 하루아침에 스타가 됐습니다. 이 머그샷이라고 하면 경찰이 범죄 혐의자 구금할 때 찍는 사진이잖아요. 미국 들고. 경찰은 보통 이거 공개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근데 뭐에 꽂힌 겁니까, 사람들이? 네, 바로 남다르게 두꺼운 이 목. 목이 너무 두꺼워요. 거의 두상의 넓이를 넘어설 정도인데 소셜미디어를 타고 사진이 널리 퍼져나가면서 남성은 이런 자신의 명성을 적극 활용해서 출소 후에 가수로 데뷔까지 했습니다. 범죄자에서 가수로? 그럼 이제 손 씻고 새 출발하는 건가요? 네, 활동명이 와이드넥이었다 그래요. 뮤비와 랩 음원을 막 발표하면서 인생 역전을 하는가 싶었는데 사람은 또 이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이 있듯이 최근에 다시 또 구금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왜요? 왜 또 마약이에요? 이번 제목은 조금 다릅니다. 이 자녀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고 한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뭐 무면허 운전, 경찰 단속 회피 뭐 이런 식으로 감옥을 막 들락날락했던 사실이 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애당초 이 범죄자의 외모만 보고 월경하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된다 라면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비판받을 만한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코코넛 밀크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죠. 그래요. 요즘 이 비건이 늘면서 소젖 대신에 이 코코넛 밀크를 찾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지금 보시는 건 아시아 지역 동물보호단체 페타가 태국 코코넛 판매 업체에 원숭이 학대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개한 영상입니다. 지금 보니까 원숭이가 아주 조그맣고 어린 원숭이가 코코넛을 따고 있는데 아기 아닌가요? 네, 그렇죠. 너무 어려 보이죠.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부터 코코넛 따는 훈련을 받아온 원숭이라고 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하루에 많게는 1,600개의 코코넛을 따면서 매일매일 혹사를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인간적인 태국 코코넛 밀크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불매 운동이 일었는데요. 태국 정부는 이 같은 방식이 전통이자 문화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아무리 전통이자 문화라고 해도 저렇게 어린 아기 원숭이한테까지 일시키는 건 좀 아니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뭐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동물을 저렇게 쓸 수 있을까요? 비난이 이렇게 계속 거세지니까 태국도 한 수 접기로 마음을 먹은 모양입니다. 이른바 몽키풀이라고 원숭이 없이 코코넛 밀크를 생산한 업체를 인증하는 제도를 또 도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인증 절차에도 좀 의구심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죠. 농장의 이 담당자를 파견해서 코코넛 채취 과정을 확인한 뒤에 정부가 인증 마크를 발급한다고 확인은 했는데 동물보호단체 페타는 이건 역시 미흡하다고 보고 폐단이 다 사라질 때까지 태국산 코코넛 밀크를 계속 불매하자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이 노동으로 만든 축구공 불매하는 것처럼 원숭이를 써서 코코넛을 따면 안 사주겠다 뭐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태국은 지난해 우리 돈으로 4천억 원이 넘는 코코넛 밀크를 수출했는데요. 꽤 쏠쏠한 이 사업인 만큼 이런 압박이 아주 또 효과가 없진 않을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자, 월드클래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나라박 이슈까지 잘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월드보이 이용주 캐스터, 도시락보이 이도성 기자였습니다. 또 만나요. 널 만나고 난 변했어 세상 누구보다
네, 지금 시각 8시 29분입니다. 매일 시청자 2분을 뽑아서 영화 관람권을 드립니다.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재미있는 인증샷 찍어서 여러분의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십시오. 해시태그 JTBC와 상암동 클래스 함께 달아주셔야 합니다. 그럼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올해 증시에도 산타가 올까? 흰 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 산타 할아버지에게 이 선물 받고 싶어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기억도 나는데요. 그런데요, 이 애들처럼 선물을 기다리는 건 이 애들뿐만이 아닙니다. 주식 투자자들도 연말엔 특별한 산타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린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키워드, 올해 증시에도 산타가 올까? 가지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경제의 맥을 짚어주는 도사님,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오늘도 맥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맘때 되면요, 경제 기사 보면 뭐 산타 랠리 뭐 이런 용어가 등장하는데 이런 것도 하나 알아두면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산타클로스가 언제 옵니까? 12월 25일, 4일, 5일 밤 네네. 아닙니까? 그래서 산타 랠리라는 건 역시 12월 장이랑 관계가 있고요. 정확히 용어 설명을 하면 크리스마스 전후 그리고 연초까지 주식시장이 상승을 하는 랠리를 펼친다고 해서 이걸 산타 랠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1972년부터 이 산타 랠리라는 용어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보면은 에일 허쉬라는 사람이 미국은 역사가 한 200년 정도 넘잖아요. 주식시장. 다 통계를 낸 거예요. 그랬더니 딱 저 기간 크리스마스 전후와 연초에 확률적으로 주가가 오르더라. 나름 데이터가 있었네요. 네, 물론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만 확률적으로는 많이 올랐더라라고 해서 이 기간에는 오른다라고 해서 산타 랠리라는 용어를 만들었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증권업계에서도 이 용어를 많이 쓰기 시작을 했는데 최근의 패턴도 한번 볼까요? 우리 2019년에 이 기간 동안에도 한 5%, 이건 이제 12월 월별로 계산했습니다. 2020년에도 10월, 2021년에도 거의 5% 가까이 오르면서 우리가 요즘에 산타 랠리 할 때는 이제 12월 장에서 주가가 오르는 것, 뭐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아까 예외도 있다고는 하셨지만 어쨌든 이 12월쯤 되면 연말에 증시가 좀 오르는 경향이 있다. 네. 왜 그런 거예요? 한 3가지 정도 이유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연말에는 증시가 오르는가? 저희가 한 3가지 그림을 보이겠습니다. 우리 앵커, 3가지 중에서 저 그림만으로는 좀 모르겠죠. 여행을 가기 때문인가요? 뭔가요? 하고 두 번째는 트리가 보이고 세 번째는 쇼핑백 이런 게 보일 텐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 여행은 기관 투자가 엄밀히 말하면 펀드 매니저가 휴가를 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배당, 공매도와도 관계가 있는데 우리가 연말이 되면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배당을 받으려면 현물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공매도를 할 경우에는 이것을 환매하거나 그 이자를 지불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펀드 매니저가 공매도 푼 것들을 일단 다 환수를 하고 자기네들이 휴가를 떠난다라고 해서 그럼 시장을 억누르는 악재가 없어지잖아요. 그런 수급과 관련된 이유가 있고 이 두 번째 투리는 뭐냐면 자기 실현적 예언. 왠지 좀 12월 되면 왠지 좋아. 기분도 좋아요. 왠지 좋고 막 1월이 되면 잘 될 거야. 이런 것들이 투십에도 반영된다.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게 투자는 심리니까 심리적인 게 진짜 있는 거군요.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연말 소비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좀 연중 소비를 하는 패턴이지만 미국은 평소에 소비 안 합니다. 그리고 거의 12월 이때 1월에 몰아서 소비를 해서 항상 기업 매출이 이 연말에 많이 잘 나와요. 그럼 이제 그것이 당연히 주식시장에도 반영된다라고 해서 이런 3가지 정도 이유로 우리가 산타 랠리를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뭐 크리스마스부터 연말까지 막 엄청 세일도 하고 있는 돈 다 쓰죠. 그렇죠. 막 다 사잖아요. 막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행복한 얘기를 좀 했는데 올해 현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산타 랠리 기대하기에는 지금 좀 주식시장이 많이 가라앉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게다가 요즘에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고통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증권업계에서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도 물가가 너무 올라서 지금 선물 살 돈이 부족하다. 그래서 못 올 거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역시 미국의 금리 인상 끝을 모르겠다. 과연 최종 금리가 어디 이런 긴축에 대한 압박이 있고요. 중국이 좀 확실하게 봉쇄를 풀었으면 좋겠는데 이 역시도 아직 뚜렷한 뭐가 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1월이죠. 시작됐던 우크라이나 사태, 이 전쟁에 대한 압박. 특히 오늘 새벽에 또 푸틴이 과격한 발언을 했던데 이런 것들이 실은 계속해서 주식시장을 연중 내내 억눌렀죠.
그래서 산타랠리 여기에 좀 퀘스천 마크가 찍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 외신이라고 했지만 뭐 푸틴 그다음에 중국 리오프닝 지난 시간에 설명해 주신 거 그게 아직도 영향 우리도 좀 잘 지켜봐야겠네요. 그러면 이 정도 조건이 되면 요거가 만약에 변하면 산타랠리 기대해볼 만하다. 그런 조건은 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큰 틀에서는 12월 랠리라고 했지만 정확히는 크리스마스 전후니까 아직은 기회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산타 랠리 조건은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퍼즐은 긴축 완화. 현재는 속도 조절은 분명히 있어요. 뭐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천천히 금리를 올리겠다. 근데 시장은 한 걸음 더 원하는 거죠. 천천히 올리되 최종 금리, 이 터미널 레이트도 한 5% 그냥 밑에서 끝내자. 이거의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더 풀리게. 네. 금리를 올려도 한 5% 밑에서는 이 금리 인상을 멈추자. 이건 바로 다음 주 12월 FOMC 회의에서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긴축 완화, 최종 금리를 확인을 해야 되고 그게 밑에서 끝난다는 어떤 시장이 나오면 첫 번째 조건이 완성이 되고요. 두 번째 조건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중국의 코로나 봉쇄 완화입니다. 지금은 좀 애매해요. 하는 것 같고 그러면 좀 막 중국 증시는 폭등했다가 또 아닌 것도 같고 여기서 확실한 좀 사인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 조건도 있습니다. 산타랠리를 위해서는 달러 약세. 지표상으로는 달러가 계속해서 약세가 돼야 돼요. 그럼 그때도 설명했듯이 주머니에 있지 않고 달러가 계속해서 밖으로 나오는 이것이 증시에는 굉장히 기대할 만하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뭐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뭐 우리 많은 또 인류가 원하고 있는 건데요. 우크라이나 사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종료 아니면 휴전이라도 좋습니다. 휴전이라는 재료까지도 좀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뭐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던 날 아니겠습니까? 들려온다면 이 정도 네 가지 퍼즐이 이제 얼마 남진 않았죠. 한 1, 2주 내에 좀 어느 정도 확신이 있다면 산타랠리도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능성이 아주 없진 않네요. 보면 실현이 될 수도 있겠다 싶은 것들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이제 하여간 지켜보시죠. 네, 다음 주 연방준비제도 이것도 한번 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산타랠리와 상관없이요. 연말이 되면 뭐 이런 종목 주식에는 조금 관심을 가져봐라. 어떤 거에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까요? 역시 배당주죠. 배당주. 요즘은 이제 배당을 하는 뭐 시기라든가 이런 회사에 따라 좀 많이 다르지만 12월 결산 법인이 많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12월 말까지 주식을 들고 있으면 뭐 내년 3월 정도에 배당을 받게 되는 이런 구조였기 때문에 배당주 투자가 역시 연말에 특히 이 시기에는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를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배당 성향이라는 거, 또 배당금 추이, 배당 수익률인데 배당 성향이라는 것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배당 성향은 한 회사의 당기순이익, 이익 대비 그 회사가 배당을 얼마를 하냐. 배당액, 당연히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을 찾으셔야 되겠고요. 1년, 2년만 배당 성향 높아 이런 거 안 쳐줍니다. 적어도 최소 3년, 못해도 5년. 미국의 3M 같은 회사는요. 한 20년 이상 배당을 계속 늘려오는 이런 배당 귀족주. 그래서 얼만큼 오래 배당을 했느냐. 그리고 세 번째, 배당 수익률은 이건 단기적 체크 포인트인데 주가 대비 내가 이걸 들고 있으면 얼마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배당 수익률. 이거 역시도 이제 투자하실 때 높은 것을 체크해 보셔야 되겠죠. 근데 배당주가 좀 익숙치 않은 사람에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뭐 언제까지 뭘 잘 들고 있어야 되니까 배당 그 뭐 기한 같은 게 있다고 하는데. 그 세 가지예요. 이제 요거를 체크하고 아마 포털이라든가 증권업계에 가면은 그 배당주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기는 어렵지가 않은데 테크닉은 필요해요. 첫 번째 테크닉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서 장기 투자하는 거예요. 배당도 받고 또 뭐 회사도 적립하고 이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이 배당을 준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수요가 몰려서 주가가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서 배당 전까지 주가 차익만 먹고 실제로 팔고 나오는 겁니다. 배당 기산일 전에. 배당을 안 받고. 그러니까 주가 차익만 얻는 방법. 세 번째는 판이 다 끝나기를 기다려요. 그럼 배당 락이라고 해서 배당까지 주고 그 다음 날은 주가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판이 다 끝나고 배당 락을 노려서 그 주식을 사는. 비교적 저점에서 살 수 있는. 가격 메리트가 있겠죠. 배당과는 상관없지만 이런 세 가지 정도의 배당주 투자 테크닉을 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산타랠리가 있길 바라지만 없더라도 배당주도 한번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클 라이프입니다. 목요일엔 극장 개봉작부터 OTT 시리즈까지 다양한 작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베테랑 영화 저널리스트 박혜은 더스크린 편집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영화는 네. 재난 상황을 배경으로 한 영화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처음 소개해드릴 작품은요. 화이트 노이즈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어제 막 개봉을 했어요. 네. 이 작품 좀 독특한데 어제 개봉을 극장에서 하고 이제 곧 또 넷플릭스에서도 보실 수 있는 작품이에요. 이 화이트 노이즈, 백색 소음이라는 뜻이잖아요. 일상에 거의 방해가 되지 않는 소음이라는 뜻인데 사실은 갑자기 평범한 삶을 살던 사람들 앞에 이 마을 주변 외곽에서 정말 북성이 가득한 화학 폐기물을 실은 트럭과 열차가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다 별일 아닐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치명적인 독성 물질이 접근 중이고 모두 대피하십시오라는 대피 명령을 받고 나서부터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잭과 아내, 이 가족은 마을을 탈출하기 위해서 이 행렬에 합류하게 되는데요. 이 작품은 1985년 출간된 동명의 돈 드릴로의 장편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작품이에요. 시작은 재난 영화처럼 시작을 하지만 굉장히 다양한 장르들이 섞여 있고 이 재난 상황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어떤 삶의 변화를 가지고 오는지를 굉장히 다양한 장르를 통해서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중간에 이렇게 차가 이렇게 막히는 가운데 대피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는 작년 연말에 이 유행했던 돈룩업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네. 올해 연말엔 이 화이트 노이즈가 또 지구 종말급의 재난을 가지고 온 거죠. 그렇죠. 돈룩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블랙 코미디 성격이 좀 강하고 우리에게 일침을 주기 위한 재난 영화였다면 네. 이 작품은 재난이라는 게 벌어졌을 때 사람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혼돈이 펼쳐지는지를 보여주는 작품? 조금 더 깊이 내면으로 들어간 작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벳과 바벳 부부가 갑작스럽게 4명의 아이들과 함께 이 도시를 떠나야 되면서 벌어지는 사건들이거든요. 이 예기치 못한 사건을 접했을 때 한 평범한 가족은 어떠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 넘어서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작품을 보시면 제가 아까 장르가 좀 여러 개 섞여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재난 영화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어떤 수순대로 영화가 흘러가지 않아요. 아, 그래요? 예, 재난이 벌어지고 나서도 갑자기 이 시퀀스, 이 장면은 왜 나오는 거지? 라는 생각을 문득하게 할 만큼 그러다 다 보고 나면 결국 저 모든 것이 우리 삶의 혼돈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작품이라고 약간 말씀드립니다. 피식피식 웃음 포인트도 있는 거죠? 예, 웃음 포인트도 있고요. 그런데 웃음 포인트보다 약간 조금은 의아해하면서 계속 영화를 따라가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넷플릭스에서도 곧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보통 개봉하고 좀 한참 뒤에 넷플릭스에 풀린다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네. 이거는 거의 동시에 개봉을 했네요. 예, 이 OTT 특히 넷플릭스에서 제작한 영화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극장에서 짧게 상영을 하고 예, 집에서도 보실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맞는데요. 12월 30일부터는 또 집에서도 편하게 보실 수 있어요. 이 작품은 뭐 노아 바움백 감독, 아담 드라이버, 그레타 거윅, 이 소위 이 아담 드라이버와 노아 바움백 감독 사단이라고 불리는 배우들이 총출동한 작품이고 또 올해 사실 해외 영화제를 휩쓸다시피 한 작품이기도 해요. 그래서 극장에서는 이 어떤 화면의 디테일한 부분들을 보시고 집에서는 또 편하게 이 이야기 다시 한번 감상하시는 방식도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호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영화 만나볼까요? 네, 두 번째 소개해드릴 작품은요. 약간 구미 당기게 하는 제목인데 제목이 The Menu입니다. 더 메뉴. 예, 이 작품은요. 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요리를 즐기기 위해서 외딴 섬의 고급 레스토랑으로 초대받은 12명의 손님들과 요리사에 관한 이야기예요. 정말 이곳에서밖에 먹을 수 없는 세계에서 단 한 번만 가능한 이 식당의 메뉴 어떤 메뉴들이 나오는지도 궁금한데 저 메뉴 하나하나에 비밀이 숨겨져 있고요. 각각의 코스 요리가 하나씩 나올 때부터 도대체 이 사람들을 왜 여기 불렀는지 이 음식들 하나하나에는 무슨 이유가 있는지 밝혀지면서 처음에는 와 저런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식사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점차
저긴 안 가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그래요? 바뀌는 요리 스릴러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공복에 방송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 하면 되게 힘든데 네. 아무튼 기괴하지만 음식 장면들이 많이 나와서 좀 음식 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음식 보는 재미가 이 영화의 사실 절반쯤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작품의 컨셉 자체가 한 끼에 $1,250,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거의 한 180만 원 정말 정도. 고급. 정말 고급 메뉴를 이제 코스 요리로 펼쳐지게 되는데요.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코스 요리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전체 요리부터 메인 디시, 디저트까지 단순한 요리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의 예술 작품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주는 것이 특징이에요. 네. 그런데 어떤 순간에 요 요리부터는 갑자기 이 요리가 아니라 무언가가 사라지게 되는, 점점 먹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게 되는 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요. 음식 자체는 정말 아름답게 보여주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합니다. 소위 우리가 뭐 미슐랭 3스타라고 부르면 뭐 최고의 레스토랑이라고 하잖아요. 그 미슐랭 3스타를 받은 레스토랑의 셰프가 직접 실제로? 이 음식에 참여해서 배우들이 직접 음식을 먹으면서 연기할 수 있도록 만드는 수준이었다고 들었어요. 근데 진짜 좀 섬뜩하고 하나씩 사라진다고 하니까 마냥 즐겁게 한번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근데 정말 이렇게 화면을 보니까 등장인물도 굉장히 다양해요. 맞습니다. 12명의 사람들 모두 다 한 연기력 하는 배우들이고요. 포스터만 딱 보셨을 때도 이미 나 이 배우 좋아해 라는 배우들 많이 나왔을 텐데요. 네. 그중에 이제 이 섬에 대한 얘기부터 잠깐만 보여드리자면 이 예전에 이 섬에 갔다가 저 배가 끊기면 나 여기서 어떻게 나가지라는 생각을 작가가 했다고 해요. 아이고, 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만들었다고 하고요. 이 작품에 등장하는 배우들 굉장히 다양한 인간 구상이 보여지는데 그중에 자, 주인공 셰프 얼굴 보시면 익숙하실 거예요. 누군가는 볼드모트로, 누군가는 신들러 리스트로 기억할 이 랄프 파인즈가 셰프를 연기를 했고요. 이 레스토랑에 초대받은 손님 중에 유일하게 리스트에 없는, 그러니까 초대받지 못한 손님 역 마고 역은요, 안냐 테일러 조이가 연기를 했습니다. 안냐 테일러 조이는 최근에 그 퀸스 갬빗이라는 시리즈로 정말 크게 사랑받은 배우고요. 네. 또 남자 주인공으로는 니콜라스 홀트가 연기를 했는데, 니콜라스 홀트 할리우드에서 정말 연기파 배우죠. 이 오랜만에 분장 없는 멋진 얼굴을 영화에서 보게 돼서 굉장히 반가웠어요. 이 한정된 섬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라 더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 들고요. 다음 작품으로 또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작품은요. 이 누구나 한번 보면 제목을 떠올릴 만한 명장면이 있습니다. 이 명장면 영상으로 한번 먼저 만나보실 수 있도록 오늘은 좀 두 편의 재개봉작 준비했는데요. 네. 자, 첫 번째 영상부터 한번 만나보실까요? 네. 이 뒤에 왔다시아까지 꼭 들어야 좀 시원한 느낌이에요. 오갱기까지만 들으면 좀 아쉬운데요. 답답한. 네, 맞아요. 이게 거의 뭐 밈처럼 유명한 장면인데 맞습니다. 사실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 작품 아직도 생소한 또 젊은 분들 있을 그럼요. 수 있고 좀 네. 어떤 작품인가요? 이 작품이 벌써 1999년에 개봉을 했더라고요. 러브레터라는 작품이고 지금 보여주셨던 이 장면 겨울만 되면 왠지 저 장면 한번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대표적인 일본의 로맨스 영화인 이 러브레터가 다시 재개봉 극장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네. 한국에는 이와이 슌지라는 감독의 이름을 각인시킨 작품이고요. 이 오타루의 설원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감성적인 멜로죠. 이 영화 보고 오타루 여행 가시는 분들도 꽤 많았어요. 저도 그랬었어요. 네, 세상을 떠난 옛 연인의 집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편지에 같은 이름으로 답장이 오게 되죠. 그 편지를 받은 사람은 세상을 떠난 그의 애인과 이름이 같은 주인공이었고요. 이 세 사람 사이에 숨겨진 첫사랑의 아련한 비밀들이 펼쳐지는 작품이죠. 네. 친구들, 배우자 또는 자녀들이랑 같이 봐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재개봉 작품은 뭘까요? 이 작품은요, OST가 정말 유명한 작품입니다. 이 멜로디 딱 한 소절만 들어도 아하
누가 무릎을 치실 것 같아요. 네. 자, 한번 들어보실까요? 정말 우리 휘트니 이모. 휘트니 이모의 노래 오랜만에 들으니까 정말 좋은데. 언제 네. 들어도 진짜 감탄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이 영화는 안 본 사람이 있어도 음악은 정말 다 알 것 같아요, OST를. 이 OST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야말로 휘트니 스턴의 I Will Always Love You 당시 빌보드를 무려 싱글 차트 14주 연속 1위 했던 정말 부동의 명곡이고요. 올해가 벌써 개봉 30주년을 맞아서 재개봉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극장에 다시 만날 수 있게 됐는데요. 전직 대통령의 경호원이 최고의 팝스타의 경호를 맡게 되면서 이 세상이 원치 않는 사랑에 서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빠지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죠. 이때만 해도 이 휘트니 휴스턴과 케빈 코스트너의 연기 자체가 이 흑인 배우와 백인 배우의 로맨스라는 것으로 화제가 됐었고 그때만 해도. 키스 씬이 나왔을 때 극장에서 굉장히 야유가 나오는 일도 있었다고 해요. 이 당시만 해도 되게 쉽지 않은 로맨스 선택이었는데 그땐 그랬지 수준이네요. 그땐 그랬지 수준이죠. 네. 예, 그러나 지금은 그야말로 로맨스 영화의 어떤 전설처럼 남은 작품인데요. 예, 이 작품 한국에서도 굉장히 크게 흥행에 성공했었어요. 그야말로 추억의 영화. 이 작품이야말로 자녀들 손잡고도 같이 가서 극장에서 한번 보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네. 총알 딱 나오니까 이게 몸 던지는 장면 요거 꼭 보셔야 됩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네. 또 시대가 달라진 만큼 또 다른 느낌, 감회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상클 언제나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I will always love you. 네, 이렇게 깨알 홍보했고요. 오늘 고전 명작부터 또 오늘 새로 개봉한 영화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스크린의 박혜은 편집장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며칠째 기승을 부리던 추위가 물러가면서 당분간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오늘도 평년 기온을 조금 웃돌면서 한낮에 6에서 14도까지 오르겠는데요. 그래도 전국적으로 감기 가능 지수가 높고 남부지방은 일교차가 커서 감기 가능 지수 매우 높음까지 올라가니까요. 체온 조절에 신경 많이 써주셔야겠습니다. 어제 중부지방에 내린 눈과 비가 그치면서 오늘 오전까지 중부지방과 전북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겠고 도로에 살얼음이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까지 전국에 가끔 구름 많고 내일부터는 점점 흐려지겠습니다.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동해안과 일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고요. 대기줄은 대체로 무난하겠지만 일부 남부지역과 중부 내륙에는 오전에 일시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쁜 수준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울과 청주 0도로 내려갔고요. 대구 영하 1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7도, 광주 12도, 부산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특히 토요일인 모레는 호남 지역과 제주도에 비가 조금 오겠고 일요일 오전에는 강원 영동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상암동 클라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어제 방송 중에요. 황외성님께서 유튜브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뭐라고 하셨냐면 너무 재밌다. 아침에 뉴스 브리핑 프로그램이 많은데 이름처럼 이 프로그램은 클래스가 다른 프로그램이다. 그동안 못 봤던 거 다 챙겨봐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와, 클래스가 다른 프로그램 극찬을 해주셨어요. 네.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정보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응원과 조언 바라는 점들 많이 공유해 주시면 저희가 또 그거 다 기억해서 하나하나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름값 제대로 하겠습니다. 네, 인증샷 이벤트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을 생각하는 마음을 담아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도 상클하세요.